조선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자점입니다. 반정 공신으로 시작해 권력의 중심에 올랐던 그는 훗날 청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매국 행위로 규정되는 혐의를 받아 처형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중대한 의혹까지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전국의 핵심에 있었던 김자점입니다. 마침내 역적으로 몰려 잡혔을 때 그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처형장에 얽힌 마지막 발언 역시 후대의 여러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선조 말년 1589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은 김자점, 구 안동 김씨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어린 자점은 총명했고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학문에 정진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변 어른들은 자점을 칭찬하며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점의 눈빛에는 남다른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선조 말년 조선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나라의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게다가 왕실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김자점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26의 나이에 문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는 곧 예조자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점의 눈에는 조선의 미래가 어둡게 보였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북파가 권력을 독점하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던 사대부들은 분노했습니다. 김자점도 광해군의 폭정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인 세력과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양군 이종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점은 조심스럽게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밤마다 도성 한 구석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반정을 준비하는 신하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자점은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서 급박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반정의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자점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때가 무르익었사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23년 3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밤이었습니다. 김자점은 갑옷을 입고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은 궁궐을 포위했고 광해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능양군 이종이 왕위에 올라 인조가 되었습니다. 반정은 성공했고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김자점은 반정 공신 1등에 책록되었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에 권력의 핵심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이조 참판에 임명되어 인사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김자점은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반정을 주도한 이귀와 김유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서인의 영수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김자점은 그들 아래에서 일하는 처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공신 서열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괄이었습니다. 이괄은 반정군을 직접 이끌고 궁궐을 점령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신 1등이 아닌 2등에 머물렀습니다. 이괄은 분노했고 조정에서 자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신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것이 대우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인조는 이괄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괄은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는 분개하며 한양을 떠났습니다. 김자점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조정 내부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정은 성공했지만 뿌리는 아직 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도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인조는 경악했습니다. 반정 공신이 역적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김자점은 대전에 급히 들어가 왕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이는 심상치 않사옵니다. 인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년이었습니다. 또다시 군사 반란에 직면한 것입니다. 김자점은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키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김자점이 마주할 선택들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조선은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1627년 후금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정묘호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했고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굴욕적인 형제관계를 맺고 화의를 했습니다. 김자점은 이 전쟁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권력을 잃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36년 12월 청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다시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추운 겨울, 성안은 식량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두 파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최명기를 중심으로 한 주화파는 화의를 주장했습니다. 김상원을 비롯한 척화파는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오랑캐와 굴욕적인 화의는 불가하옵니다. 김상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명분보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화파 편에 섰습니다. 결국 인조는 청태종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 치욕이 벌어졌습니다. 인조는 청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고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권력 유지의 길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김자점은 은밀히 청나라 장수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비밀 서신이 오갔습니다. 그는 청나라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조정의 기밀이 외부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훗날 매국으로 규정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이를 현실적 선택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청나라와 내통한다는 소문이 있어 감히 나란히를 팔아넘기다니. 속삭임이 퍼져나갔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자점은 교묘하게 자신의 행적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의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1645년 2월 소현세자가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던 세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세자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서양 문물과 천주교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조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 물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자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조에게 세자의 행실을 고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청나라 오랑캐의 풍속에 빠졌나이다.
인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에서 피를 쏟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무엇을? 세자는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작 34살의 나이였습니다. 조선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나라에서 8년을 살아남았는데 돌아와서 죽다니. 의심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독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에도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장례도 간소하게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세자의 아들들, 즉 왕손들도 세자 자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린 왕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씨는 무고죄로 몰려 사사되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역적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자점의 그림자가 이 모든 사건 뒤에 어른거렸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김자점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권력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궁궐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조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자점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자점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득히 먼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도 분명 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백리 집안의 자손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을 때의 벅찬 감격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자점아, 권력보다 명예를 먼저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가슴 깊숙한 곳에 뜨겁게 새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냉혹했습니다. 광해군 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목격했습니다. 의리와 명분만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것도 처음엔 대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폭군을 몰아내고 바른 정치를 펼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신 서열을 정할 때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명분이 아니라 힘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 그는 살아남는 쪽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약하고 청나라는 날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명분을 외치던 척화파 신하들은 모두 몰락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 주화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김자점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청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권력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조선의 대의나 충해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갑게 계산하고 냉정하게 선택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에 김자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후대에 제기되었습니다. 세자가 죽어가며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이러시옵니까? 그 떨리는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자점은 양심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자 독살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역적으로 몰아 끝까지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두 손은 씻을 수 없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김자점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 더욱더 악랄하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모르는 것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악의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649년 5월 인조가 승하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김자점을 비호하던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되었습니다. 김자점은 새 왕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효종은 형님 소현세자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이 그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은밀히 북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에 당한 병자호란의 치욕을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송시열과 이완 장군을 불러 비밀리에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조정 대신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새 왕은 자신을 믿지 않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김자점은 다시 한번 청나라의 손을 뻗었습니다. 효종의 북벌 계획을 청나라에 몰래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군사를 훈련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청나라는 즉각 조선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효종은 분노했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감히 나란 일을 청나라에 알렸단 말이냐? 효종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자점은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1651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자점의 아들 김식이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식이 청나라와 내통하며 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시 김자점 부자를 체포하라고 명했습니다. 김자점은 경악하며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청나라의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조선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증거도 나왔습니다. 조정은 경악했고 백성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자점이 역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는 의금부 옥에 갇혀 문초를 받았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조선을 배신하였소? 형조판서의 냉정한 목소리가 옥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자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에게 능지처참형을 내렸습니다. 조선 최악의 역적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자점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팔아넘긴 조선이 결국 그를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30년 권력의 정점에서 역적의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끝내 악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651년 8월 김자점의 처형일이 정해졌습니다. 조선 최악의 역적에게는 능지처참형이 내려졌습니다. 저자거리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역적의 최후를 보기 위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김자점은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역적놈! 조선을 팔아먹은 개만도 못한 놈! 세자저하를 죽인 역적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분노와 원망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자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리가 그의 앞에 서서 최후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자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처형을 앞두고 김자점이 남긴 말에 대해서는 후대 기록마다 내용이 달리 전해집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인조와의 관계를 허망해하는 듯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후대의 야사에서는 그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서술이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기록마다 그 형태는 다르나 김자점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처연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백성들의 분노만 더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저 역적놈을 당장 처형하라. 함성이 터져나왔고 형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자점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고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64, 30년간 누린 권력의 최후였습니다.
김자점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들 김식은 같은 날 함께 능지처참되었습니다. 손자들과 친족들은 노비로 전락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김자점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김자점을 역사에 길이 남을 역적으로 기록하라 명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 조실록에 그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김자점은 반정 공신으로 시작하여 권력을 탐했다. 청나라와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넘겼다. 소현세자를 독살한 의혹을 받았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간신이다. 냉정한 평가가 역사책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김자점의 이름은 이후 조선 사회에서 최악의 악명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김자점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권력욕에 눈먼 간신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억되었습니다. 반면 효종은 후대에 강한 군주 의지를 지닌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형님 소현세자의 복수를 갚고 간신을 척결한 명군이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의 처형 이후 조선의 조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효종은 간신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충신들을 등용했습니다. 송시열, 송중길 같은 유학자들이 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효종은 형님 소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세자의 무덤을 찾아가 눈물로 참배했습니다. 형님, 이제야 원수를 갚았사옵니다. 효종의 목소리는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정 신하들도 소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효종은 김자점이 팔아넘긴 조선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북벌 계획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며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비록 효종의 북벌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의지는 빛났습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자주독립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자점의 몰락은 조선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양심을 잃으면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사건을 경계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자손들에게 김자점처럼 권력욕에 눈먼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역사책에는 김자점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영원히 남았습니다. 반정 공신에서 매국노로 전락한 그의 일생은 경고였습니다. 청나라와 내통하고 세자를 독살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후대 역사학자들은 김자점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간신이자 역적이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나라와 백성을 배신한 자다. 그의 삶은 오직 권력만을 추구한 비극이었다. 냉정하지만 정확한 평가가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김자점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과 부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저버리고 얻은 권력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김자점은 30년간 권력을 누렸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최악의 역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후대의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왕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결국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자점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권력과 성공을 위해 도덕과 양심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자점의 비참한 최후가 그 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김자점의 삶이 아닌 소현세자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권력보다 정의를, 욕망보다 양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